그린지방이 오디오북.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 제 남편과 엄마가 한통속이 되어 제 인생을 성두리째 집어삼키려 들기 전까지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노린 역겹고 추악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모처럼 맞이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창밖은 어둑해지고 집안은 따뜻한 불빛과 맛있는 저녁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생각했어요.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결혼을 위해 1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지만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 곁에 있으니 모든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혜 오늘 저녁 정말 맛있다. 요리 솜씨가 날마다 일치월장하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또다시 봄날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끓인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밥 2공기를 뚝딱 비우는 사람.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전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린 것은 띵동. 저녁 8시가 넘은 시간, 예고 없는 방문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눈을 마주치자 남편이 먼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어딘가 교태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선우 서방이 있었네. 장모님 왔어. 엄마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제가 거실로 나가며 묻자 엄마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양손에 든 묵직한 쇼핑백을 남편에게 자랑하듯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사위를 반기는 장모라기보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내미는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사위 보러 왔지 누굴 보러 와? 우리 선우 서방 요즘 회사 일 때문에 기력 많이 달리는 것 같아서 엄마가 큰맘 먹고 보약 한 제 지어왔지. 남편은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엄마를 집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안 그래도 요즘 부쩍 피곤했는데 어떻게 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는 제 집 소파에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큰 쇼핑백에서 고급스런 보자기로 싼 상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보자기를 풀자 은은한 한약재 냄새가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상자에는 유명 한의원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죠. 누가 봐도 아주 비싸고 귀한 약이었습니다. 이거 녹용이랑 귀한 약재만 듬뿍 넣어서 지은 거야. 하루에 2번씩 꼭 챙겨 먹게. 알았지,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부르는 애칭이 어딘가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 호칭이 익숙하다는 듯이 그저 해불쭉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네, 장모님,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지만 이건 유별나다 못해 기이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른 쇼핑백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약 상자보다는 작았지만 딱 봐도 값비싼 물건임을 짐작게 하는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죠. 그리고 이건 선물. 우리 선우 서방 늘 좋은 시계 하나 사주고 싶었어.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은색 손목시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시계였습니다.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 과한 선물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과하긴 뭐가 과해. 내 사이가 이 정도는 차고 다녀야지. 그래야 회사에서도 기가 살지. 어서 차봐. 잘 어울리나 보자. 엄마는 직접 남편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남편의 손목 안쪽 여린 살을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쓸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의 손길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병풍처럼 서서 두 사랑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마치 제 생각이 난 것처럼 무심하게 말하며 옆에 놓아두었던 검은 비닐봉지를 제게 툭 던졌습니다. 아, 지혜, 너는 이거. 오는 길에 시장 들러서 네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사왔다. 봉지 안에는 익숙한 플라스틱 반찬통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늘 먹던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같은 것들이겠지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넘어 모욕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선물 공세를 퍼부으면서 딸인 제게는 시장에서 사온 몇천 원짜리 반찬이라니요. 저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저녁은 먹었어? 마침 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자. 됐어. 너희들 먹으려고 끓인 걸 내가 왜 뺏어 먹어. 나는 선우서방 얼굴 봤으면 됐지.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찬 자기 손목을 연신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챙기기보다는 엄마의 옆에 바싹 붙어서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죠.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계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한약도 잘 먹고 힘내서 지혜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사이만 믿는다. 지혜는 신경 쓰지 말고 자네 몸부터 챙겨. 두 사람이 현관에서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지혜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완벽하게 소외시키는 그들만의 세상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고 난 뒤 남편은 한동안 거실을 서성거리며 새로 생긴 시계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지혜야, 이 시계 어때? 진짜 멋지지 않아? 장모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실 줄은 몰랐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당신한테 잘 어울리네. 좋겠다. 제 목소리에 담긴 냉기를 느낀 걸까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멋쩍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왜 그래? 우리 지혜 삐쳤어? 장모님께서 날 아들같이 생각해서 그러지는 거잖아. 사위사랑은 장모님이라잖아. 자기도 알면서.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주말 저녁에 느꼈던 불쾌함은 바쁜 일상에 묻혀 희미해지는 듯 했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집안을 돌보고 남편을 챙겼습니다. 엄마도 외로우셔서 그러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고 또 세뇌했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집 안이 평소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베란다 건조대에 널려있던 빨래가 말끔하게 개어져 소파 한쪽에 단정히 놓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 속옷부터 남편의 와이셔츠까지 마치 자로 잰 듯 반듯하게 개어진 모습은 영락없는 엄마의 솜씨였죠. 엄마가 오셨었나?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일단 물부터 마시자는 생각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냉장고 안쪽 가장 잘 보이는 자리가 제가 처음 보는 반찬통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음식들은 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뽀얀 국물이 진국으로 보이는 전복죽,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장어구이, 그리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소갈비찜까지. 전부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고 값비싼 재료로 만든 남자의 기력에 좋다는 보양식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밑반찬이 아니었어요. 지난 주말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제 손에 들렸던 멸치볶음과 시금치 나물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이 과연 저를 위해 준비된 것일까요? 아닐 거라는 불길한 확신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쪽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의 익숙한 글씨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선우서방, 이거 먹고 오늘 밤도 힘내게. 지혜는 신경 쓰지 말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늘 밤도 힘내게? 그 문장은 제 머릿속에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진심, 아니 욕망이었던 겁니다. 내 집, 내 공간인데 내 엄마가 와서 내 남편만을 위한 음식을 차려놓고 정작 딸인 나는 신경 쓰지 말라니요. 이건 단순히 사위사랑이 유별난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무시와 경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곧장 손전화기를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다녀가셨네. 냉장고에 부양식만 가득 채워놓고 가셨어.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진짜? 아이고, 장모님께서 또 고생하셨네. 우리 지혜는 좋겠다. 장모님 덕분에 일도 덜고. 남편의 목소리는 한없이 해맑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의 문제점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 당신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가 남겨놓고 간 쪽자 봤어? 오늘 밤도 힘내게. 지혜는 신경 쓰지 말고. 라고 쓰여 있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울음 섞인 절규에도 남편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듯 타일렀어요. 지혜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장모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잖아. 뭘 그런 걸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상상의 나래? 이게 상상으로 보여?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 내 집에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너 오늘 좀 이상하다. 좋은 일을 왜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여? 나 이만 바빠서 끊어야겠다. 저녁에 가서 얘기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툭 하고 끊겼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를 귀에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마와 한통속이 되어 이 기이한 상황을 장모님의 사위사랑이라는 편리한 말로 덮어버리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를 예민하고 속 좁은 의부중 환자로 몰아붙이기까지 했죠. 그날 오후 저는 제 집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홀로 서서 차갑고 단단한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도 생긴 것처럼 차갑고 어색해졌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리모컨을 집으려고 팔을 뻗는 남편의 손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은색 팔찌였어요. 여보, 그 팔찌는 뭐야? 새로 샀어? 제 물음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목을 들어 팔찌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때? 괜찮아? 오늘 회사 동료들이랑 다 같이 맞춘 거야. 저는 남편의 손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느다란 은색 줄에 작은 매듭 모양의 장식이 달린 형태였어요. 남자들이 하기에는 지나치게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끼리 단체로 이런 팔찌를 맞춘다고? 의심이 들었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쁘네. 잘 어울려. 그렇지? 우리 부서 남자들끼리 기념으로 하나씩 맞춘 거야. 남편은 신이 나서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자랑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어색함의 정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 집에 반찬거리를 좀 가져다 드릴 일이 생겼어였어요. 연락 없이 곧장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 왔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엄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짝 놀라 저를 맞이하셨어요. 어머, 우리 딸?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엄마는 시원한 오미자차를 타주겠다며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쁜 유리잔 2개를 쟁반에 받쳐들고 다시 거실로 나오셨어요. 엄마는 제 앞에 쟁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쟁반을 제게 건네려 손을 뻗는 엄마의 손목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이 반짝하고 빛을 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왼쪽 손목. 그곳에는 며칠 전 남편이 자랑하던 그 팔찌가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심지어 그 작은 매듭 장식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은 그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엄마의 손목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모양의 팔찌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제 눈은 그 팔찌가 남편의 것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물건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팔찌 새로 하셨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엄마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아주 짧은 당혹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 우리 딸 눈썰미도 좋아라. 이거? 지나가다 보니까 예쁘길래 하나 사봤지.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 봐.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정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선우 씨도 그거랑 똑같은 팔찌 했던데 회사 동료들이랑 맞춘 거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정말? 세상에 신기하기도 해라. 우리 선우 서방도 이런 모양을 좋아하나 보네. 그냥 예뻐서 산 건데 사위랑 취향이 똑같았네.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제 귀에 조금도 즐겁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을 피하며 억지로 웃는 엄마의 모습에서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맞춘 팔찌, 지나가다 예뻐서 산 팔찌. 두 사람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끔찍한 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속이고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징표이자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있다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안개처럼 떠돌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사위에게만 차려주던 음흉한 보양식, 딸인 저를 신경 쓰지 말라던 쪽지, 제 서운함을 정신병으로 몰아가던 남편의 태도, 그리고 이제는 이 똑같은 팔찌까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제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하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엄마의 손목에서 반짝이던 그 은색 팔찌가 마치 저를 비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확신이 되어 제 심장을 찔러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손은 운전대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린 실타래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제 와? 어머니는 잘 뵙고 왔어? 그 해맑은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울컥하고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곧장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괴울소리처럼 기분 나쁘게 들렸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끔찍한 의심이 망상인지 아니면 끔찍한 현실인지 확인할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그때 남편의 머리맡에 놓인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남편의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자 다행히 잠금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그대로였어요. 저는 남편의 은행거래 내역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은행거래를 보는 곳을 열자마자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 겁니다. 남편이 그곳에만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해둔 것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전화기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엄마. 엄마의 통장이라면 무언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 팔찌.
그리고 그동안 남편에게 쏟아부었던 그 유별난 정성들. 어쩌면 돈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혜야. 어머, 우리 딸. 아침부터 웬일이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에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정말? 세상에 신기하기도 해라. 우리 선우 서방도 이런 모양을 좋아하나 보네. 그냥 예뻐서 산 건데 사위랑 취향이 똑같았네.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제 귀에 조금도 즐겁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을 피하며 억지로 웃는 엄마의 모습에서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맞춘 팔찌, 지나가다 예뻐서 산 팔찌. 두 사람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끔찍한 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속이고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징표이자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있다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안개처럼 떠돌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사위에게만 차려주던 음흉한 보양식, 딸인 저를 신경 쓰지 말라던 쪽지, 제 서운함을 정신병으로 몰아가던 남편의 태도, 그리고 이제는 이 똑같은 팔찌까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제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하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엄마의 손목에서 반짝이던 그 은색 팔찌가 마치 저를 비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확신이 되어 제 심장을 찔러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손은 운전대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린 실타래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제 와? 어머니는 잘 뵙고 왔어? 그 해맑은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울컥하고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곧장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괴울소리처럼 기분 나쁘게 들렸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끔찍한 의심이 망상인지 아니면 끔찍한 현실인지 확인할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그때 남편의 머리맡에 놓인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남편의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자 다행히 잠금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그대로였어요. 저는 남편의 은행거래 내역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은행거래를 보는 곳을 열자마자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 겁니다. 남편이 그곳에만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해둔 것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전화기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엄마. 엄마의 통장이라면 무언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 팔찌. 그리고 그동안 남편에게 쏟아부었던 그 유별난 정성들. 어쩌면 돈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혜야. 어머, 우리 딸. 아침부터 웬일이야? 엄마, 혹시 지금 돈 좀 있어? 내가 정말 급하게 돈 보낼 때가 생겼는데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한 5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다음 주에 바로 갚을게. 제 다급한 목소리에 엄마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500만 원?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해? 그냥 친구들하고 관련된 일이라서 엄마 제발 정말 급해서 그래. 엄마는 제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 안타깝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떡하니 지혜야. 엄마도 지금 수중에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통장에 있는 돈은 다 묶여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대신 해줄게.
엄마 은행 이름이랑 계좌번호, 그리고 인터넷 뱅킹 아이디랑 비밀번호 좀 알려줘.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잠시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를 내더니 이내 순순히 모든 정보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곧장 컴퓨터를 켰고 엄마가 알려준 정보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엄마의 계좌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거래 내역 조회를 눌렀습니다. 최근 3개월, 기간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가득 찍혀 있는 출금 내역. 그리고 돈이 흘러들어간 곳의 이름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선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 꼴로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난 석 달 동안 남편의 계좌로 들어간 돈이 자그마치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띵 하고 올렸어요. 엄마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었을 겁니다. 그 귀한 돈이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위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 당신 엄마한테 돈 받았어? 제 질문에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대답해. 지난 석 달 동안 엄마한테 5천만 원 넘게 받았잖아. 그 돈 다 어디에 썼어? 제가 정확한 액수까지 말하자 남편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나 해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당신? 내 뒤를 캔 거야? 장모님 통장까지 뒤져봤어? 그게 지금 중요해? 난 그 돈의 정체가 궁금한 거야. 왜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큰 돈을 줬는지, 그리고 당신은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는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냈습니다. 사업 때문에 그런 거야. 장모님이 나 믿고 투자해 주신 거라고. 당신한테 말해봤자 뭘 알아. 괜히 걱정만 할까봐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꾼 채였죠. 엄마, 선우 씨한테 투자한 돈이라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래, 내가 우리 선우 서방 사업하는데 좀 보태줬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니? 내 돈 내가 쓰는데 네 허락까지 받아야 해? 엄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왜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싸늘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시끄럽다.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사리에 끼어들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선우 서방이 알아서 다 잘할 테니까. 왜 우리 사이의 일을 네가 나서서 망치려고 해? 우리 사이. 엄마가 내뱉은 그 두 글자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엄마와 사위. 그 둘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고 딸인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이 지옥 같은 진실의 끝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밥도 따로 먹었고 잠도 등을 돌린 채 잤습니다. 그러다 문득 달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면 우리의 3번째 결혼 기념일이더군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솔직한 대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노력해보자. 이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동해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숙소를 예약하고 그가 즐겨 먹던 해산물 식당도 알아봤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갈래요? 벌써 결혼기념일이잖아요. 제가 아주 좋은 숙소를 예약해뒀어요.
남편은 제 말에 놀란 듯 잠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하자면. 그의 무미건조한 대답이 서운했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절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여행을 떠나기로 한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도 묵묵히 아침 식사를 마쳤고 우리는 함께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차에 시동을 걸고 우리가 막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나 좀 어떡하니?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눈앞이 캄캄해. 나 곧 쓰러질 것 같아.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기다려. 저는 당장이라도 차를 돌려 엄마에게 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간신히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너는 오지 마라. 나는 우리 선우서방이 와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우리 사위 선우서방 좀 바꿔주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파서 쓰러질 것 같다는 사람이 딸인 저를 마다하고 굳이 사위를 찾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옆에서 이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제게서 손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장모님, 저 선우입니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전화를 끄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들었지? 장모님이 저렇게 편찮으시다는데 어쩌겠어. 여행은 다음에 가자. 일단 장모님 댁으로 가야겠어.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애써 준비했던 우리의 결혼기념일 여행은 그렇게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엄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소파에 누워 이마에 물수건을 얹은 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를 거의 없다시피 부축해서 차에 태웠고 우리는 곧장 종합병원 응급실을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동안 엄마는 남편의 팔을 꼭 붙잡고 한시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시죠.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불안감에 세차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으신데요. 아마 최근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셨거나 피곤하셔서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니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요? 그토록 죽을 것처럼 아프다던 사람이 멀쩡하다니요. 진료실을 나와보니 언제 아팠냐는 듯 엄마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남편의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우 서방 덕분에 내가 살았네. 괜히 호들갑만 떨어서 우리 사위 고생만 시켰구먼. 이제 괜찮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건 꾀병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결혼기념일 여행을 망치기 위해 엄마가 꾸며낸 치밀하고 악랄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뜨거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도 망설일 이유도 없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당신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 이제는 내가 끝낼 차례니까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모님 댁에 좀 더 있다가 올게. 오늘 많이 놀라셨을 텐데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 당신은 먼저 들어가서 쉬고 있어. 저는 아무 대꾸도 없이 고개만 한번 까딱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 싸늘한 냉기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한참을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쿵, 쿵.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 끔찍한 의심의 사슬을 오늘 밤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독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고, 장모님이랑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했더니 힘드네. 장모님은 이제 괜찮으시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색,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진실을 확인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소리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자동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이미 현관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아파트 복도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지하 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문이 열리자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남편의 차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삐빅!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 유리창 위쪽에 붙어 있는 검은색 작은 기계, 바로 블랙박스였습니다. 저는 그 기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블랙박스의 옆면을 만졌습니다. 손톱 끝에 작은 조각 같은 것이 걸렸습니다.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눌렀습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메모리 카드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 안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를 거대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저는 메모리 카드를 손 안에 굳게 움켜쥐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재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손에 쥔 메모리 카드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을까? 이 끔찍한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노트북 옆에 있는 작은 구멍에 메모리 카드를 밀어 넣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된 영상 목록이 빼곡하게 나타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가장 최근 날짜의 영상부터 하나씩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도 그 다음 영상도 평범한 출퇴근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하며 안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오늘락 엄마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던 바로 그 날짜의 파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마우스를 눌렀습니다. 영상은 남편이 급하게 차를 몰아 엄마 집 앞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네.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아.
우리 사위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고 엄마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냘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건 정말 내 오해일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을 향해 가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시내와는 정반대 방향인 외곽도로로 접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길은 병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차는 점점 더 낯선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중턱에 자리한 외딴 호텔의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박힌 파라다이스 호텔이란 간판이 제 눈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차를 지하주차장 구석진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껐습니다. 화면은 어두워졌지만 블락박스는 계속해서 차 안의 소리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세상을 무너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앓는 소리를 내던 엄마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교태롭고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연기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그 지겨운 딸내미 전화는 왜 그렇게 빨리 온 거야? 그 다음으로 들려온 것은 남편의 나른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우리 미숙 씨 오늘 연기 대상감이었어. 아주 그냥 진짜 아픈 사람인 줄 알았잖아. 덕분에 지혜는 완벽하게 속았을 거야. 미숙 씨. 남편이 제 엄마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대화는 제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지혜 그년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그 돈 받아서 이혼하고 나랑 살아야지. 우리 아기? 제 엄마가 제 남편을 우리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걱정 마.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남긴 땅 곧 팔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것만 정리되면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주고 바로 끝낼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아, 응? 쪽 하는 역겨운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속에서 치미는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유, 예쁜 내 새끼. 그래도 너무 오래 끌지는 마. 하루라도 빨리 당신이랑 둘이서, 알지? 알지. 당연히 알지. 아, 지혜한테 전화 오겠다. 슬슬 나가볼까? 오늘 밤은 아주 길 텐데. 그 말을 끝으로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화면은 다시 어두운 파일 목록으로 돌아왔지만 제 세상은 이미 완벽한 암흑으로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과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엄마가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했다는 사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대신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뜨겁고 검은 것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지독한 분노와 증오였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서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저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두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을 끝낼 사람은 저 자신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저 두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해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평소보다 한 톤 높은 애교 섞인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으려고. 다 같이 저녁 먹으면서 오해도 풀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요. 수학이 넘어 남편은 안심한 듯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칼같이 퇴근해서 달려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선우 씨도 일찍 온대. 내가 맛있는 갈비찜이랑 잡채 해놓을게. 우리 가족 다 같이 웃으면서 밥 먹자, 응? 제 예상대로 엄마는 금세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이 철이 들었네. 그래, 그래. 그럼 저녁에 보자꾸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장을 보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은 그들을 위한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남편과 엄마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를 칭찬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더욱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자, 어서 앉으세요. 두 분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만 차렸어요.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예전의 어수룩한 아내와 딸로 돌아왔다고 완전히 믿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식사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께 제가 드릴 선물이 있어요. 거실로 가시죠. 남편과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등지고 텔레비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텔레비전 옆에 연결했습니다. 지혜야, 뭘 하려는 거야? 남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저는 손에 든 작은 조종기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남편의 차 블랙박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차가 병원이 아님 외곽으로 향하는 낯선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편과 엄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는 간판 아래로 들어가는 장면이 커다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저게 뭐야, 지혜야? 저건...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리는 순간 화면은 지하 주차장의 어둠으로 바뀌고 차 안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역겨운 대화가 거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연기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우리 미숙 씨 오늘 연기 대상감이었어. 그리고 마침내. 그래서 우리 아기 지혜 그년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걱정 마. 그것만 정리되면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주고 바로 끝낼게. 쪽 하고 입 맞추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흘러나오자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이제 끝났고 지금부터는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인간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보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쥐어짜냈습니다. 지혜야, 저건 오해야. 그냥 장난친 거야, 응? 하지만 그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그 인간의 팔을 세게 후려치며 악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 미친놈아,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저게 어떻게 장난이야? 그러고는 제게로 무릎을 꿇고 기어오며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지혜야, 내 딸, 엄마가 잘못했다. 저 여우 같은 놈이 나를 꼬드긴 거야. 제발,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저는 제 다리에 매달려오는 엄마를 그리고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 인간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죠. 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두 사람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똑똑히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두 사람의 짐가방을 들고 나와 현관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10분 주지. 그 안에 이 집에서 당신들 흔적, 먼지 한 톨까지 전부 가지고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이 영상 당신 회사랑 친척들한테 전부 보낼 테니까. 그 말은 그 어떤 협박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허둥지둥 자신들의 물건을 챙겨들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제가 내민 블랙박스 영상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재판 결과 저는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 인간은 유책 배우자로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저에게 지급해야 했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인간은 번듯한 직장도 잃고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감당하느라 빚더미에 올라앉아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와의 인연은 제 손으로 직접 끊어냈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사업자금이니 뭐니 하며 보냈던 돈, 그 모든 내역을 정리해서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전화를 걸어 피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딸이 엄마에게 이룰 수 있냐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의 길을 포기한 그 순간부터 나도 당신의 딸의 길을 포기했어. 이제 우린 그냥 돈 주고 받을 사이일 뿐이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외삼촌과 이모들께 전부 보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두 사람은 친척들 사이에서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평생을 쌓아온 관계와 평판을 한순간에 모두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파멸을 선물한 셈이죠. 속이 시원했냐고요? 아니요. 그저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기는커녕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모든 것이 정리된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을 처분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훌쩍 떠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리고 오후에는 해변을 따라 한참을 걷기도 합니다.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 제가 좋아하는 꽃을 팔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제 삶에 깊이 들이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상처는 평생 제 마음속에 흉터로 남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텅 비어버린 마음 한편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자라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딸도 아닌 오롯이 서지혜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제 자신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단단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제 자신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앞으로 혼자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쓸쓸하지만 굳건한 다짐의 눈물입니다.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